5월의 오후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스듬히 통과해 들어와 낡은 싱크대 위에 얼룩덜룩한 빛을 만들어냈다. 60대 중반의 선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 골목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흘러내렸고 그 소리는 이 집에서 40년 넘게 들어온 익숙한 리듬이었다. 손등에 튀는 물방울이 차가웠지만 선희는 개의치 않았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보며 손을 움직일 뿐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동네 안악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설거지를 끝낸 선희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발걸음이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허리가 뻐근했다. 나이가 드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 소파도 결혼할 때 장만한 것이니 벌써 40년이 넘었다. 곳곳이 해지고 색이 바랬지만 선희는 버리지 못했다. 익숙한 것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아직 마시지 않은 보리차 잔이 놓여 있었다. 아침에 끓여놓은 것인데 벌써 미지근해졌을 것이었다. 선희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퍼지는 구수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창밖에서는 까치 울음소리가 들렸다.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던 어머니의 말이 문득 떠올랐다. 하지만 요즘은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고 며느리는 전화할 때마다 피곤한 목소리였다. 손주들은 학원과 학교에 치여 할머니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냈다. 오후 2시 반. 이 시간이면 보통 졸음이 쏟아졌지만 오늘은 잠이 오지 않았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답답했다. 아침부터 계속 느껴지던 이상한 기분이었다. 불안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그저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같은 것이었다. 선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집 안에는 낡은 가구에서 풍기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부엌에서 흘러나온 된장찌개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 냄새들은 이 집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문득 우편함이 떠올랐다. 선희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요즘은 우편물도 거의 오지 않았지만 가끔 고지서나 광고지가 들어있곤 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5월의 공기는 부드러웠고 어디선가 아카시아 향기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우편함을 열었을 때 선희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요즘 세상에 손편지라니. 선희는 봉투를 꺼내 들었다. 봉투는 낡았고 약간 누렇게 바랜 것이 오래된 종이 같았다. 발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선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봉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이름, 김순자. 선희를 키워준 외할머니였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 선희는 편지를 든 채 그대로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봉투 위에 적힌 외할머니의 필체는 틀림없었다. 조금 떨리는 듯하지만 또박또박한 글씨, 희의의 동그란 획과 이. 고든 선이 외할머니 특유의 모양 그대로였다. 선희는 어릴 적 외할머니가 장 보러 가시면서 냉장고에 붙여놓던 메모지들을 떠올렸다. 선희야, 국 끓여놨다. 식기 전에 먹어라. 학교 갔다 오면 과일 깎아 먹어. 그런 짧은 문장들이 늘 이런 글씨체였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선희는 천천히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으려다가 주저앉듯
털썩 몸을 내려놓았다. 봉투를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한참을 그저 바라만 보았다. 우표는 붙어있지 않았다. 소인도 찍혀있지 않았다. 누군가 직접 우편함에 넣었다는 뜻이었다. 발신인 주소란에는 외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요양원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선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쿵쿵 울렸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다. 학교에서 돌아온 초등학생들이 골목길에서 술래잡기를 하는 모양이었다. 웃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였다. 그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멀게 느껴졌다. 선희는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다. 열어야 하는지 열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죽은 사람의 편지라니. 이게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보았지만 따끔한 통증이 생생했다. 봉투의 무게가 묘하게 무거웠다. 몇 장 되지 않는 편지지일 텐데 마치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똑딱똑딱.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선희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다.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의 건조함은 가시지 않았다.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무언가 막혀 있는 것 같았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다. 선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미열이 있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 떠올랐다. 3년 전 7월의 무더운 날이었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선희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급하게 택시를 타고 달려갔지만 이미 외할머니는 눈을 감은 뒤였다. 창백한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없었다. 그저 잠든 것처럼 평화로웠다. 선희는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차가워진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주무르면서 할매, 할매 하고 불렀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선희는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런 외할머니가 편지를 남겼다니. 선희는 봉투를 다시 들어 빛에 비춰보았다. 안에 편지지가 접혀 있는 것이 비쳤다. 2~3장 정도 되는 것 같았다. 언제 쓴 것일까? 왜 이제야 도착한 것일까?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일까?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다. 선희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다. 외할머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 따뜻함, 그 오래된 온기, 어린 시절 외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던 그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선희는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눈을 감았다. 그러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안개 거치듯 천천히 떠올랐다. 7살 무렵이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술만 마셨다. 집안은 늘 어두웠고 밥을 제대로 차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선희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혼자 라면을 끓여 먹거나 아니면 그냥 굶었다. 동네 아이들이 너희 엄마 죽었지? 하고 놀릴 때마다 선희는 울음을 참으며 집으로 뛰어왔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빠는 어디론가 나가고 텅 빈 방에서 선희는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외할머니가 찾아왔다. 큰 보따리를 들고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시골에서 올라온 외할머니는 선희를 보자마자 아이고 우리 선희 하며 꼭 껴안았다. 외할머니 품에서는 된장 냄새와 햇빛에 말린 빨래 냄새가 났다. 선희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할매 하고 부르는데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선희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 괜찮아. 할매가 왔다.
이제 할매랑 같이 살자 하고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선희는 외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렇게 울고 나니 가슴에 쌓였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외할머니는 그날부터 선인의 집에 머물렀다. 좁은 방 한 칸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잠을 잤다. 외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연탄불이 지펴지는 소리, 솥뚜껑 여는 소리, 국 끓는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선희가 눈을 뜨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외할머니는 선희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앉아 지켜보며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야 크지 하고 말했다. 선희는 외할머니가 해준 밥을 먹으면서 이게 행복이라는 거구나 하고 어렴풋이 느꼈다. 학교에 갈 때면 외할머니는 늘 대문 앞까지 나와 배웅했다. 선희야, 조심히 가고 학교에서 말 잘 들어라 하고 손을 흔들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외할머니는 골목 어귀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선희가 모습을 보이면 환하게 웃으며 왔니? 하고 말했다. 그 웃음, 그 목소리, 그것만으로 선희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풀렸다. 외할머니는 선희의 가방을 받아들고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오늘은 학교에서 뭐 했니? 선생님이 칭찬했니? 점심은 맛있었니? 외할머니의 질문들은 끝이 없었지만 선희는 그 질문들이 좋았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외할머니는 밤마다 선희 곁에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호랑이가 나오는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흥부와 놀부 이야기.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다. 선희는 그 목소리를 듣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외할머니의 따뜻한 손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감촉이었다. 그 손길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안전했다. 선희는 외할머니 곁에서 잘 때만큼은 악몽을 꾸지 않았다. 엄마가 떠나간 후 매일 밤 시달리던 악몽이 외할머니가 온 뒤로는 사라졌다. 겨울이 되면 외할머니는 화로를 피워놓고 고구마를 구웠다. 고구마가 익어가는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다. 외할머니는 뜨거운 고구마를 신문지에 싸서 선희 손에 쥐어주었다. 호호 불어서 먹어라, 데인다 하고 말하면서도 먼저 한 입 베어 물어 식혀서 선희 입에 넣어주었다. 달콤한 고구마 맛과 외할머니의 손길이 함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때 선희는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내 진짜 엄마면 얼마나 좋을까? 외할머니는 엄마보다 더 엄마 같았다. 아니, 선희가 기억하는 엄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더 많은 사랑을 주었다. 선희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외할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나 동네 식당에 나가 설거지 일을 시작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선희는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날 선희는 학교에 가는 길에 우연히 그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유리창 너머로 외할머니를 보았다. 겨울이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외할머니의 손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허리는 거의 구부정하게 꺾인 채로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학교에 가는 내내 눈물이 흘렀다. 친구들이 왜 우니? 하고 물었지만 선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선희는 외할머니에게 할매, 일 그만하면 안 돼요? 하고 물었다. 외할머니는 빨래를 개면서 괜찮다. 할매는 일하는 게 좋다 하고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피로를 선희는 알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저녁을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 졸았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어도 고개를 떨구고 잠이 들었다. 선이가 할매, 방에 가서 주무세요 하고 깨우면 외할머니는 아니다. 앉았다 하고 손사래를 쳤지만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선이는 외할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가서 이불을 덮어드렸다. 외할머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다.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선이는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외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선이를 바라보더니 그래, 가거라. 할매가 돈 모아놨다 하고 말했다. 선이는 깜짝 놀랐다. 할매, 어떻게 돈을? 하고 묻자 외할머니는 조금씩 모았지. 우리 선이 대학 보내려고 하고 대답했다. 선이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이 터져 나왔다. 외할머니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것은 모두 선이를 위해서였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졸린 눈을 비비며 일한 것이 모두 선이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할매, 미안해요. 제가 돈 벌어서 할매 편하게 해드릴게요 하고 선이가 말하자 외할머니는 손을 저었다. 너는 공부나 해라. 그게 할매 소원이다. 대학에 합격하고 선이는 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내려왔다. 집에 올 때마다 외할머니는 선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기다렸다. 잡채, 불고기,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였다. 할매, 이거 다 언제 만들었어요? 하고 물으면 외할머니는 그냥 조금씩 만들었지 하고 대답했지만 선이는 알고 있었다. 외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장을 보고 다듬고 조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를. 선이는 밥을 먹으면서 자꾸 눈물이 나려고 했다. 맛있어요, 할매하고 말하면 외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많이 먹어라 하고 반찬을 더 떠다 주었다. 졸업 후 선이는 직장을 구했고 결혼을 했다.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쉽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웠고 선이에게 늘 불만이 많았다. 밥을 이렇게 짓니? 집 청소를 이따위로 하니? 시댁 제사를 이렇게 준비하니? 선이는 참고 참았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났다. 그럴 때마다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매 하고 부르는데 목이 메었다. 외할머니는 왜 무슨 일 있니? 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선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었다. 외할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울지 마라. 할매가 있다. 힘들면 언제든 할매한테 와라 하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가 선이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아들을 낳고 육아를 하면서 선이는 더 바빠졌다. 외할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명절 때나 가끔 시간이 날 때만 들렀다. 외할머니는 점점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깊어졌다.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귀도 어두워졌다. 선이가 방문하면 외할머니는 아이고 우리 선이 왔네 하며 반가워했지만 예전처럼 음식을 차려내지는 못했다. 힘이 없어서였다. 선이는 그런 외할머니를 보며 가슴이 아렸다. 내가 더 자주 와야 하는데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하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시댁일, 육아, 집안일에 치이다 보면 어느새 한 달, 두 달이 지나가 있었다. 선이는 눈을 떴다. 어느새 석양빛이 거실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벽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회상에 빠져 있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다. 손에는 여전히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선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손가락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다. 오래된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봉투 안에서 편지지 3장이 나왔다. 편지지도 누렇게 발에 있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외할머니의 글씨가 눈앞에 펼쳐졌다. 우리 선희에게. 할매가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구나. 너한테 짐이 될까봐 망설였는데 그래도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다.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선희는 숨을 죽이고 다음 문장을 읽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넘었구나. 할매는 여기서 지내는 게 괜찮다.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밥도 잘 나온다. 걱정하지 마라. 다만 할매가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내가 어렸을 때 생각, 같이 살던 때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 선희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차올라 글씨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읽었다. 선희야, 할매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다. 사실 할매는 내 친할머니가 아니다. 너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구나. 할매는 내 외할머니도 아니었어. 할매는 내 엄마가 일하던 식당 주인이었다. 내 엄마가 너를 낳고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을 때 할매가 너를 데려와 키웠지. 내 아버지는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너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거든. 선희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질 뻔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외할머니가, 아니 외할머니가 아니었다니. 선희는 편지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읽기가 힘들었다. 할매는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다.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 식당을 하며 살았지. 그러다 내 엄마를 만났고 내 엄마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어. 내 엄마는 착한 아이였다. 열심히 일했고 늘 웃으며 손님들을 대했지. 그런 내 엄마가 너를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할매 마음이 너무 아팠다. 내 아버지는 내 엄마가 죽자 정신을 놓았어. 술만 마시고 집에도 안 들어왔지. 할매가 내 아버지를 찾아가 선희를 내가 키우겠다고 했을 때 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어. 그렇게 할매는 너를 데려왔다. 그때 내 나이가 7살이었지. 처음 너를 데려왔을 때 넌 너무 말랐고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슬펐어. 할매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가 없구나. 선희는 편지를 읽다가 소파에 등을 기댔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외할머니라고 불렀던 그 사람은 남이었다는 말인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배신감이나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조여왔다. 외할머니가 혈연도 아닌데 자신을 키워주었다니. 아무 의무도 없는데 평생을 자신에게 바쳤다니.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편지지 위에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선희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다음 장을 펼쳤다. 선희야, 할매가 왜 이제야 이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지? 할매는 평생 너한테 말하지 못했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할매를 남처럼 대할까봐 무서웠거든. 하지만 이제 할매가 떠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구나. 몸이 많이 안 좋다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할매는 이 편지를 써서 요양원 원장님한테 부탁했어. 할매가 세상을 떠나면 이 편지를 너한테 전해달라고. 선희는 편지를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내어 울었다. 거실에 선희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죽음을 앞두고 혼자 이 편지를 쓰면서 외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선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밖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는 집들에서 나는 소리들이 들렸다. 후라이팬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아이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 하지만 선희의 집은 고요했다. 선희의 울음소리만이 그 고요를 채우고 있었다. 선희는 울음을 그치고 마지막 편지지를 펼쳤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외할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을 것 같았다. 선희야, 할매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너를 키우면서 할매는 행복했다. 정말이다. 내가 할매한테 짐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오히려 할매 인생의 빛이었지. 할매는 내가 있어서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었고 힘든 일을 견딜 수 있었어. 내가 할매하고 부를 때마다 할매는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느꼈단다. 선희는 편지를 읽으면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할매가 미안한 건 내가 시집가고 나서 할매가 너한테 부담이 된 것 같아서야. 내가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 시댁일로 힘들어하는 거 할매가 다 알았어. 그런데 할매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지. 그저 전화로 힘내라 하는 말밖에는. 할매가 더 젊었다면, 더 건강했다면 내 옆에 가서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너무 미안하고 속상했단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매. 할매는 충분히 해주셨어요. 선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편지는 선희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선희야, 할매가 요양원에 들어간 건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였어. 내가 할매를 모시겠다고 했을 때 할매는 정말 고마웠어. 하지만 할매는 알았어. 내 시어머니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할매랑 남이라는 걸 알고 나면 더 싫어할 거라는 걸. 그래서 할매가 먼저 요양원에 가겠다고 했지. 너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 선희는 그날이 떠올랐다. 3년 전 가을이었다. 외할머니가 혼자 사시던 작은 집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다. 선희는 급히 달려갔고 병원에 입원한 외할머니를 보았다. 외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선희를 보자 괜찮다, 괜찮아 하고 손을 흔들었다. 선희는 할매, 우리 집으로 가시죠. 제가 모실게요 하고 말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할매는 요양원에 갈 거야. 거기가 더 편하다. 선희는 왜요? 제가 모실 수 있는데요 하고 재차 말했지만 외할머니는 완강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선희는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시어머니는 외할머니가 다치셨다며? 어쩌려고? 하고 물었다. 선희는 모셔와야죠. 혼자 사실 수 없잖아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여기로? 이 집은 좁은데 어디에 모시려고? 게다가 내 외할머니잖아. 내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선희는 하지만 하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남편도 난처한 표정으로 여보, 요양원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잖아 하고 말했다.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외할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남편의 난처한 표정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들은 대학 등록금을 앞두고 있었고 집은 좁았으며 선희 혼자서 외할머니를 돌보기에는 체력적으로도 버거웠다. 선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다. 내가 불효자다. 내가 못난 사람이다. 그런 생각들이 가슴을 짓눌렀다.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 외할머니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다. 선희야, 할매가 요양원 알아봤다. 좋은 데 있더라.
거기로 갈 거야. 선희는 할매, 제가 모실게요. 제발. 하고 말했지만 외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아니다. 할매는 거기가 더 좋아. 친구들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 너는 걱정하지 마라.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슬펐다. 선희는 그 눈빛을 보고 알았다. 외할머니가 자신을 배려해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을. 선희는 외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매,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하고 울먹였다. 외할머니는 선희의 손을 도닥이며 미안할 것 없다. 너는 잘하고 있어 하고 말했다. 요양원 입소 날 선희는 외할머니를 모시고 갔다. 요양원은 깨끗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났고 곳곳에서 노인들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외할머니의 방은 2인실이었다. 창문 옆 침대가 외할머니 자리였다. 선희는 외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면서 계속 눈물을 닦았다. 외할머니는 괜찮다, 좋다. 창문도 있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하고 말했지만 선희는 차마 외할머니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외할머니는 자주 와라. 할매가 기다릴게 하고 말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외할머니가 방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작고 외로워 보여 선희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계단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선희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물을 한 컵 따라 마셨다. 목이 타는 것 같았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지만 갈증은 가시지 않았다. 선희는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구름 사이로 석양빛이 새어나왔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선희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뭘 한 거지? 선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할매는 평생을 나를 위해 사셨는데 나는 뭘 했지? 가슴속에서 무언가 터져 나오려고 했다. 선희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조용한 울음이 아니었다. 오열이었다. 선희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다. 어깨가 들썩거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할매, 할매. 선희는 외할머니를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외할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요양원에 외할머니를 모신 후 선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려고 했다. 하지만 시댁 일이 생기고 아들 학교 일이 생기고 집안일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가 있었다. 요양원에 갈 때마다 선희는 미안한 마음에 외할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반찬을 사들고 갔다. 외할머니는 언제나 왔니? 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서운함이 섞여 있다는 것을 선희는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다. 할매, 건강하시죠? 밥은 잘 드세요? 하고 물으면 외할머니는 그럼 잘 먹지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외할머니의 몸은 점점 말라갔다. 뺨이 쑥 들어가고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졌다. 마지막으로 외할머니를 본 날이 떠올랐다. 그날은 외할머니 생신이었다. 선희는 미역국을 끓여 보온병에 담아갔다. 요양원 방에 들어서니 외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할매, 생신 축하드려요 하고 말하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선희 왔니? 목소리가 가늘고 약했다. 선희는 미역국을 떠서 외할머니 입에 넣어드렸다. 외할머니는 몇 숟가락 드시고는 배불러 하고 손을 저었다.
선이는 조금만 더 드세요 하고 권했지만 외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선이야, 할매 손 좀 잡아다오. 선이는 외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이 너무 차가웠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선이야, 할매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외할머니가 말을 꺼냈다. 선이는 네, 할매. 말씀하세요 하고 대답했다. 외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니다. 다음에 하마하고 말을 흐렸다. 선이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말씀하세요 하고 물었지만 외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중요한 건 아니야. 그때 선이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여보세요? 선이가 받자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너 지금 어디야? 저녁 준비는 했어? 아버지가 일찍 오신다는데. 선이는 네, 지금 곧 갈게요 하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외할머니를 보니 외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다. 할매, 제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외할머니는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거라. 조심히 가고. 선이는 서둘러 요양원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면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돌아가서 외할머니께 더 있다가 가겠다고 말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라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일주일 후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선이는 그 소식을 듣고 멍해졌다. 일주일 전만 해도 말씀을 하셨는데, 손을 잡아드렸는데, 선이는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달려갔다. 외할머니는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선이는 천을 걷어내고 외할머니 얼굴을 보았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하지만 차가웠다. 선이는 외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할매, 할매. 일어나세요. 제가 왔어요. 선이는 외할머니를 흔들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다. 선이는 지금 주방 바닥에 앉아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며 울었다. 할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 왜 내가 그냥 나온 거지? 왜 조금만 더 있지 않은 거지? 후회가 밀려왔다. 가슴을 쥐어뜯는 것 같은 후회였다. 선이는 바닥을 주먹으로 쳤다. 바보 같은 인간아. 넌 정말 바보야. 자책이 쏟아졌다. 할매는 평생을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나는 할매 마지막 순간에도 옆에 있어드리지 못했어. 할매가 하고 싶은 말도 듣지 못했어. 선이는 얼굴을 바닥에 대고 울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뺨에 닿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저 울고 싶었다. 평생 참았던 울음을 다 쏟아내고 싶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선이는 주방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저려서 제대로 서지 못했다.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킨 선이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붉게 충혈된 눈, 축 처진 입꼬리. 선이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다. 아들이 곧 학교에서 돌아올 것이고 남편도 퇴근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닫았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다녀왔어요. 25살 아들 준수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거실로 들어온 준수는 소파에 앉으며 엄마 저녁 뭐해요? 하고 물었다. 선이는 아직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하려다가 그냥 라면 먹을래? 하고 물었다. 준수는 눈살을 찌푸리며 에이 또 라면이에요? 어제도 먹었잖아요 하고 투덜거렸다. 선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준수가 선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엄마 울었어요?
하고 물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가서. 준수는 잠시 선희를 바라보다가 그럼 제가 배달시킬게요 하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저녁 6시쯤 남편이 돌아왔다. 남편 제철은 회사원이었다.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선 제철은 신발을 벗으며 오늘 회식이 있어서 저녁은 밖에서 먹고 왔어 하고 말했다. 선희는 그래 하고 짧게 대답했다. 제철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기 시작했다. 선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얘기하고 싶었다. 외할머니 편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제철은 외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심이 없었다. 처가 쪽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태도였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시어머니 댁에 가야 했다. 시어머니가 김장을 담근다고 해서 며느리로서 가서 도와야 했다. 선희는 마음이 무겁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동서 둘이 이미 와 있었다. 늦었네. 시어머니의 첫마디였다. 선희는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했다. 시어머니는 어제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하고 물었다. 선희는 어제 편지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을 하려다가 그냥 죄송해요. 못 봤어요. 하고 대답했다. 김장을 담그는 동안 시어머니와 동서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동서 중 하나가 언니는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괜찮아요? 하고 물었다. 선희는 손을 멈추고 네, 괜찮아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외할머니도 팔자 좋으셨지. 며느리가 요양원까지 보내드렸으니.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것도 효도야. 그 말에는 비꼬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다른 동서가 저희 시할머니는 집에서 모셨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밤에 깨우시고 대소변 받아내고 하고 말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요양원 보내는 게 편하지. 자식들은 편하고 하고 말했다. 선희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무도 모른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외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게 내가 원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선희는 배추를 썰면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것을 참았다. 절대 여기서 올 수 없었다. 시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약점을 잡히는 것이었다. 선희는 이를 악물고 배추를 썰었다. 칼날이 도마를 내리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똑똑똑. 그 소리가 선희의 심장 박동 소리 같았다. 김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손을 잡고 걷는 연인, 유모차를 밀고 가는 젊은 엄마,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노인.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중 누가 나처럼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고 있을까? 선희는 생각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선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지친 얼굴, 늙어 보이는 얼굴.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선희는 한숨을 쉬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은 어두웠다. 불을 켜지 않아서 어두컴컴했다. 선희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으니 조금 마음이 편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한테 뭘 요구하지 않는다. 그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다. 선희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어둠 속에서도 봉투에 윤곽이 보였다. 선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할매, 저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선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외로움이 밀려왔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었다. 선희는 어둠 속에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펼쳤다. 아직 읽지 못한 문장들이 남아 있었다. 휴대전화 불빛을 켜서 글씨를 비췄다. 선희야, 할매가 너한테 미안한 게 또 하나 있어. 사실 할매는 내가 결혼할 때 반대하고 싶었어. 내 시어머니가 되실 분을 만났을 때 할매는 느꼈거든. 이 사람이 우리 선희를 힘들게 할 거라고. 하지만 할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할매는 내 외할머니도 아니고 그저 남이었으니까. 할매가 무슨 자격으로 내 결혼을 반대하겠니? 선희는 그 문장을 읽으며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25년 전 봄날이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선희는 거울 앞에 섰다. 외할머니는 선희 옆에 서서 드레스를 매만져 주었다. 예쁘다. 우리 선희 정말 예쁘다.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선희는 거울 속 외할머니를 보았다. 외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매, 왜 우세요? 선희가 묻자 외할머니는 아니다. 기쁜 눈물이야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선희는 알았다. 그게 기쁜 눈물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걱정과 불안이 섞인 눈물이었다는 것을. 예식장에서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도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선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키가 작네. 우리 집안은 다들 키가 큰데 하고 말했다. 그 말에 선희는 당황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죄송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때 외할머니가 옆에서 우리 선희는 성격이 좋습니다. 시댁을 잘 모실 겁니다 하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외할머니를 흘끗 보더니 그래야지요. 며느리가 시댁 잘 모시는 건 당연한 거고 하고 말했다. 그 말투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외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선희는 시댁에서 살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웠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해야 했고 설거지는 식사 직후에 바로 해야 했다. 빨래는 시어머니 방식대로 해야 했고 청소도 시어머니가 지시하는 대로 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잔소리가 쏟아졌다. 이게 뭐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우리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네. 선희는 참고 참았다. 밤에 방에 들어가면 울었다. 남편 제철은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참아하고 말할 뿐이었다. 그때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외할머니뿐이었다. 선희는 밤마다 외할머니에게 전화했다. 할매 하고 부르면 외할머니는 왜 무슨 일이야?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선희는 울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쏟아냈다. 시어머니가 한 말, 남편의 무관심, 혼자라는 외로움. 외할머니는 묵묵히 들어주었다. 할매가 옆에 있어주면 좋을 텐데. 미안하다. 할매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외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섞여 있었다. 아니에요, 할매. 할매가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선희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외할머니가 옆에 있어주길 간절히 바랐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시어머니는 아들이기를 바랐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희는 불안했다. 만약 딸이면 어떡하지? 시어머니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다행히 아들이었다. 준수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기뻐했다. 잘했어.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에도 선희는 쉴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애 낳았다고 누워만 있으면 어떡하니? 일어나서 움직여야지 하고 말했다. 선희는 몸이 아파도 일어나 집안일을 했다. 외할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왔을 때였다. 외할머니는 선희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하니?
하고 놀랐다. 선희는 괜찮아요. 할매하고 대답했지만 외할머니는 믿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부엌에 가서 미역국을 끓였다. 시어머니가 미역국은 제가 끓이는데요 하고 말했지만 외할머니는 제가 우리 선희 입맛에 맞게 끓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제철에게 내 장모가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산후조리는 시댁에서 하는 거야 하고 말했다. 결국 외할머니는 일주일 만에 돌아가야 했다. 외할머니가 떠나는 날 현관 앞에서 선희는 울었다. 할매, 가지 마세요. 외할머니는 선희의 손을 꼭 잡으며 선희야, 힘들어도 참아라. 아이 때문에라도 참아야 해. 할매가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을게 하고 말했다. 그날 외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선희는 느꼈다. 내가 외할머니를 너무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외할머니도 이제 나이가 들어 힘들다는 것을. 하지만 외할머니는 선희의 유일한 의지처였다. 선희는 지금 어둠 속에서 그때를 떠올리며 울었다. 할매는 나를 위해 모든 걸 참으셨구나.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쫓겨나면서도 아무 말 안 하셨구나. 편지를 다시 보았다. 선희야, 할매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랐어. 비록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내가 건강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있으니 그것만으로 할매는 만족했단다. 할매가 바라는 건 내가 할매를 원망하지 않는 거야. 할매가 너를 남의 집으로 시집 보냈다고, 할매가 옆에서 지켜주지 못했다고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며칠이 지났다. 선희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 문장들이 맴돌았다. 일상은 계속되었다. 아침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외할머니 생각이 났다. 새벽에 찬물로 설거지하던 외할머니의 붉게 부은 손이 떠올랐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외할머니가 생각났다. 이건 비싸니까 사지 마라, 이건 내가 좋아하니까 사자 하며 선희를 생각하며 장을 보던 외할머니의 모습이. 어느 날 오후 선희는 외할머니가 살던 집에 가보기로 했다. 그 집은 요양원에 가신 후 비어 있었다. 선희가 가끔 가서 환기를 시키고 청소를 했지만 벌써 몇 달째 가지 못하고 있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집은 낡은 단층 집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의 잡초가 무성했다. 현관문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집 안에는 먼지 냄새와 오래된 공기가 가득했다. 선희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다. 거실에는 외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낡은 의자가 있었다. 그 옆에는 돋보기와 신문이 놓여 있었다. 부엌으로 가니 외할머니가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다. 선희는 앞치마를 만졌다. 천이 낡아서 여기저기 해졌다. 하지만 외할머니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선희는 앞치마를 얼굴에 대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눈물이 났다. 방으로 들어가니 외할머니가 주무시던 이불이 개켜져 있었다. 선희는 이불을 폈다. 오래된 솜 냄새가 났다. 선희는 그 이불 위에 누워보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외할머니는 이 천장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혼자 이 방에서 주무실 때 외로우셨을까? 선희를 그리워하셨을까? 선희는 눈을 감았다. 외할머니와 함께 이 방에서 잤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외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던 그 따뜻함. 외할머니의 자장가. 우리 선희, 예쁜 선희, 잘 자거라. 옷장을 열어보니 외할머니의 옷들이 걸려 있었다. 낡은 한복들, 평상복들. 선희는 옷들을 하나씩 만져보았다. 모두 오래되고 색이 바랜 것들이었다. 외할머니는
평생 새 옷을 거의 사지 않으셨다. 할매는 이 옷이면 충분해. 선이 학비 모아야지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선이는 한복 한 벌을 꺼내 안았다. 그러다 한복 안쪽 호주머니에서 무언가 만져졌다. 꺼내보니 작은 수첩이었다. 수첩을 펼쳐보니 외할머니의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날짜와 금액들이 적혀 있었다. 1985년 3월 5일 설거지 일당 5,000원. 선이 학용품비 3,000원. 남은 돈 2,000원 저금. 1985년 4월 10일 청소 일당 6,000원. 선이 옷값 4,000원. 남은 돈 2,000원 저금. 선이는 손이 떨렸다. 수첩을 넘기자 계속해서 이런 기록들이 나왔다. 외할머니는 일해서 번 돈을 거의 다 선이에게 쓰고 남은 돈은 조금씩 모았다. 어떤 날은 선이 감기약 500원, 선이 과자 300원 같은 작은 지출까지 적혀 있었다.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8년 2월 선이 대학 등록금 전달. 평생 모은 돈 다 썼지만 후회 없다. 우리 선이 대학생 되었다. 할매는 정말 행복하다. 선이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외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을 모았을까. 하루하루 허리 굽혀가며 일하고 찬물에 손 담그며 설거지하고 그렇게 모은 돈을 선이를 위해 다 쓰셨다. 그것도 남이었는데, 혈연도 아니었는데. 선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울다가 문득 깨달았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외할머니는 선이에게 진짜 엄마였다. 아니, 엄마 이상이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저 선이를 사랑해 주셨다. 선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평생을 살아오셨다. 그게 진짜 가족이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 선이는 울음을 그치고 일어났다. 수첩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집안을 다시 둘러보았다. 이 집 곳곳에 외할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부엌의 냄비, 거실의 의자, 방의 이불, 모든 것이 외할머니였다. 선이는 마음속으로 외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매, 이제 알았어요. 할매가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할매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저는 할매의 딸이에요.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저는 할매의 딸이에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바람이 들어와 집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날아다녔다. 선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의 잡초 사이로 작은 꽃이 피어 있었다. 이름 모를 들꽃이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도 꽃은 피었다. 생명은 이렇게 강했다. 선이는 그 꽃을 보며 생각했다. 외할머니의 사랑도 그랬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피어난 사랑이었다. 선이는 외할머니 집을 나서며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떠올렸다. 아직 끝까지 읽지 못한 문장들이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이는 서랍에서 편지를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간절함 때문이었다. 외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싶었다. 선이야, 할매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부탁이 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마라. 남을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치지 마라. 할매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시어머니 눈치 보지 말고 남편한테도 내 마음을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라. 할매가 못다 한 말이 있어. 선이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자책할 필요 없어. 할매를 요양원에 보낸 것도 자주 못 찾아온 것도 다 괜찮아. 할매는 이해해.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 할매가 다 알아. 눈물이 또 흘렀지만
선희는 닥지 않고 계속 읽었다. 할매가 요양원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니? 내가 아들 데리고 왔을 때야. 내가 할매 손 잡아줄 때야. 내가 할매 사랑해요 하고 말해줄 때야. 그것만으로 할매는 충분했어. 내가 자주 오지 못해도 할매는 내가 날 사랑한다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편지는 이렇게 끝났다. 선이야, 할매는 이제 곧 떠날 것 같구나. 몸이 많이 안 좋아.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를 만나서, 너를 키워서, 너를 사랑해서 할매는 정말 행복했어. 할매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니? 바로 너야. 우리 선이. 착하고 따뜻하고 강한 우리 선이. 할매가 없어도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할매의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한다. 우리 선이야. 평생 사랑했고 이 세상 떠나서도 사랑할 거야. 마이너스 너의 할매가. 선이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다. 감사함이었다. 사랑이었다. 그리고 깨달음이었다. 외할머니는 선이가 행복하기를 바라셨다. 선이가 자책하지 않기를 바라셨다. 선이가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셨다. 선이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피곤한 얼굴, 깊어진 주름, 생기 없는 눈빛. 하지만 그 안에서 선이는 외할머니를 보았다. 외할머니의 강인함을, 외할머니의 사랑을, 외할머니의 희생을. 나는 외할머니의 딸이다. 선이는 생각했다. 외할머니가 그렇게 사랑해 주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다음 날 아침 선이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가 받았다. 어머니, 저 선이입니다. 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다. 선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요. 뭐? 무슨 소리야? 이번 주말에 제사인데. 죄송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선이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남편 제철이 퇴근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보,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그래? 선이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쉬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어요. 제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하고 물었다. 선이는 갑자기가 아니에요. 25년 동안 참아왔어요. 이제는 못 참겠어요. 제철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다. 선이는 계속 말했다. 저 일할 거예요. 직장 구할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 살 거예요. 제철이 일은 왜 갑자기? 하고 물었다. 선이는 저도 제 돈이 필요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제 돈이 있어야 해요. 당신한테 손 벌리지 않고 싶어요. 그 말에 제철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언제 돈 안 줬어? 선이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이 필요해요. 아들 준수가 부엌에서 나와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다. 선이는 아들을 보며 말했다. 준수야,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만 신경 쓰느라 엄마 자신을 잃고 살았어.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준수는 잠시 멍하니 엄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 이제 다 컸어요. 그날 밤 선이는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이 불안했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외할머니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마라.
행복하게 살아라. 선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할매, 제가 이제 할매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무섭지만 해볼게요. 할매가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선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창밖에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선희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이 움트고 있었다. 석 달이 흘렀다. 선희는 동네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 일을 시작했다. 시간제 일이었지만 선희는 만족했다. 책 냄새, 조용한 분위기, 사람들에게 책을 권해주는 일. 모든 것이 새로웠고 의미 있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선희 자신이 번 돈이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선희는 은행에서 나와 한참을 통장을 바라보았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내가 번 돈이 들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선희는 울컥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크게 화를 냈다. 며느리가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밖에서 일을 한다니. 시어머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 하며 제철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다. 하지만 선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철도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점차 받아들였다. 선희가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들 준수는 엄마 일하는 거 좋아요? 좋으면 계속하세요 하고 응원해 주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선희는 외할머니 산소를 찾아갔다. 산소는 도시 외곽 작은 야산에 있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서 다시 언덕길을 30분 걸어 올라가야 했다. 숨이 찼지만 선희는 멈추지 않고 걸었다. 산소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선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잡초를 뜯었다. 산소 주변을 정리하고 꽃을 놓았다. 그리고 절을 올렸다. 할매 왔어요. 선희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늦었죠? 미안해요. 그동안 정신없이 살았어요. 할매 편지 받고 많이 울었어요. 많이 후회했어요. 하지만 할매 덕분에 깨달았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희는 산소 앞에 앉아 지난 석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일을 시작한 것, 시어머니와 부딪힌 것, 남편과 대화한 것, 아들이 응원해 준 것. 할매, 저 이제 괜찮아요. 아직도 힘들 때가 많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아요. 할매가 저한테 남겨주신 사랑이 있으니까요. 할매가 가르쳐 주신 강인함이 있으니까요. 선희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외할머니 집에서 가져온 그 수첩이었다. 할매, 이거 봤어요. 할매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알았어요. 저는 할매한테 평생 빚진 사람이에요. 그 빚을 갚을 수는 없지만 할매가 원하신 대로 살면서 갚을게요. 행복하게 살면서요.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근처 나뭇가지에 앉았다.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다. 따뜻한 빛이었다. 선희는 그 빛 속에서 외할머니를 느꼈다. 외할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다. 잘했다. 우리 선희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할매, 저 이제 할매를 외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그냥 엄마라고 부를게요. 할매는 제 진짜 엄마니까요. 혈연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신 엄마니까요.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제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엄마를 기억할게요. 엄마가 저한테 주신 사랑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선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점점 기울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저녁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일상의 소리들이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선희는 일어나 마지막으로 산소를 쓸어보았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이제는 자주 올게요. 약속해요.
산을 내려오는 길, 선희는 가볍게 느껴졌다.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죄책감도 후회도 미안함도 모두 내려놓았다. 외할머니는 선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다. 그게 외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선희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었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그것이 외할머니를 위한 진짜 효도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선희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외할머니가 생전에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었다. 요양원 정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외할머니는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선희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엄마, 제가 잘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선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버스가 도착했다. 선희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 풍경이 흘러갔다. 저녁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계속된다.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다. 상실도 있고 만남도 있다. 하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외할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선희 안에 살아 있었다. 그 사랑이 선희를 지탱하고 선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어둠이 내려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부엌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들 준수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엄마 왔어요? 배고프실 것 같아서 라면 끓이고 있어요. 선희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준수야. 준수는 엄마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하고 물었다. 선희는 응, 중요한 곳에 다녀왔어 하고 대답했다. 밤늦게 침대에 누워 선희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마음이 따뜻해졌다.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사랑한다. 우리 선희야. 선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평생 사랑할게요. 선희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고요한 밤이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다. 마치 외할머니가 선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 선희의 손에서 편지가 살짝 미끄러져 이불 위에 놓였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편지를 비췄다. 외할머니의 글씨가 은은하게 빛났다. 평생을 품어준 사람이 전한 마지막 마음. 그 마음은 이제 선희 안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